자, 이번 주는 8장 하천 유량입니다. 하천 유량 챕터에서는 유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유량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 유량은 하천 수로상의 단면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의 수량이다.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 시간당에 통과하는 부피 세제곱미터 per second가 되겠죠. 우리가 유체역학 시간에는 질량 유량이라고 배웠는데, 질량 유량은 우리가 방금 배운 유량 Q입니다. Q에다가 질량 밀도를 곱해서 얻어지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per second가 되는 거죠. 유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유량을 재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위를 재서 유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유속을 재서 유량으로 환산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수위는 수면의 표고죠. 그런데 이 수면의 기준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 해수면을 엘리베이션 0m로 본다 이거죠. 그걸 기준으로 관측한 하천 수표면의 상대적인 높이입니다. 그래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는 앞에 반드시 엘리베이션을 붙여요. 엘리베이션 몇 미터. 그러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상대 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수위 대 유량 곡선이 있어야죠. 보통 수위가 연직 방향으로 계측을 하기 때문에 Y축, 세로축을 수위로 잡죠. 가로축이 그럼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커브가 만들어지죠. 수위를 재면 수위로부터 해당되는 유량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수위 대 유량 곡선 또는 레이팅 커브. 그래서 하천의 어떤 단면에서 레이팅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는 그 단면에서의 수위 유량 곡선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수위는 눈금 달린 자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수위계죠. 그냥 눈금만 달려있으면 보통 수위계고, 여기에 스스로 기록하는 장치가 있다 하면은 자기 수위계가 되는 거죠. 보통 수위계는 우리 과거 조선시대 청계천 수표교에 달려있는 눈금자, 이것도 수위계고요. 스타프 게이지, 또 추선, 부자, 첨두 수위계, 하여튼 수위를 잴 수 있는 장치는 다 수위계라고 부릅니다. 과거 이집트 제국이 운영될 당시에 그 제국의 군주, 왕의 가장 큰 책무는 나일강의 수위를 예측하는 거였다고 하죠.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면적을 갖는 큰 유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카이로는 나일강의 가장 하류 쪽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상류 이디오피아에 내린 비가
하천을 따라서 카이로를 거쳐서 홍해로 빠져나가는데 유역이 넓다 보니까 카이로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상류에서 내린 비로 인해서 카이로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군주는 나일강의 수위를 재는데 왕의 그런 이제 예측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위를 재는 시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건설을 했죠. 여기 수위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수위가 사람이 나일강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체감할 수 없지만 이 수위계를 읽으면은 나일강 수위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수일 내에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한테 알려주면은 왕이 예측한 대로 범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왕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생기겠죠. 그걸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그런 고대 제국의 통치 방법의 일환으로 나일강의 수위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 활용됐다 하는 겁니다. 자기 수위계는 단순히 수위를 계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위를 스스로 기록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어떤 방식의 기록이었는지는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기포감지 수위계. 요 기록 장치가 있고요. 관측소 건물이 있습니다. 관측소 건물 안에 기록 장치가 있고 기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가스통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 장치는 작은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말단은 이제 하천의 말단이 이제 유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스통에서 이 수위에 따라서 수위가 높을수록 이 기포가 요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배출시키는데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수위가 낮을 때는 작은 압력으로도 기포가 발생하지만 수위가 높을 때는 좀 더 큰 압력을 줘야 이 기포를 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압력의 양을 가지고 수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기포감지 수위계입니다. 요즘은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기타 압력식 수위계도 있고 초음파 수위계, 또 레이더 수위계. 요 수면에 이런 초음파나 레이더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수위나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자기 수위계에서는 측정된 수위를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일평균 수위라든지 보통 수위계 같으면은 아침 8시와 저녁 8시, 08시와 20시 때 수위를 평균해서 일평균 수위로 잡고요. 또 자기 수위계 같은 경우는 매 정시 수위의 평균 24개가 나오는 거죠. 수위를 평균해서 일평균 수위를 삼는다. 수위라는 거는 홍수가 날 때도 있으니까 자주 측정할수록 좋은 거죠.
요 수위 관측소를 또 아무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의 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큰 원칙은 두 가지. 수리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안정된 계측이 가능한 지점이어야 하고요. 수문학적으로는 컨트롤 포인트, 예를 들어서 설계 홍수량 산정이 필요하다든가 특별한 계측의 목적이 있는 지점이면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천 관리, 또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자원 개발 계획, 하천 구조물 시공상의 중요한 지점이다. 뭔가 계획이 수립되고 구조물이 들어설 후보 지점, 이런 데는 좀 더 밀도 있게 관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지류의 합류부 또는 분류부, 전후, 또 보호나 수문이 있는 상하류 지점,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지점.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나머지 수리학적인 조건인데, 협곡부, 유수지, 호소, 저수지, 내수 및 하구 등의 수리 상황을 알기 위해 필요한 지점. 유량이 변해도 흐름 상태가 심하게 변하지 않는 지점. 저수지 내 수위 관측인 경우에는 목적이나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지점. 조석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때 유량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큰 지점. 시야 확보가 좋고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서 직선 구간이 확보되는 지점. 그러니까 흐름이 가급적이면 흐름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안정된 계측이 가능한 지점이라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이에요. 유라나 하상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갈수시에 하상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유지관리가 쉽고 홍수시 관측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지점이어야 한다. 유속의 측정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회전식, 동력식, 부표식, 전자기, 초음파, 수위계까지 있는데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왔던 유속 측정 장치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프로펠러가 달려있죠. 유속이 흐르는 방향에 직각인 방향으로 내려놓으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가겠죠.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가지고 유속을 측정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프라이스 유속계라고 하는데 프로펠러 대신에 이렇게 원추 모양의 컵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흐름상의 예를 놓아두면은 원추 컵이 회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회전하는 숫자를 세어서 유속으로 환산하는 장치가 프라이스 미터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펠러와 프라이스. 요즘에는 프라이스를 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프라이스. 이렇게 계속 카운트하는 거를 디지털 카운트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계측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프로브를 담궈서 센서에 의해서 측정하는 전자 유속계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컵이 초당 몇 번 회전했을 때 유속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우선 컵의 회전수와 유속은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V는 A 플러스 B N이라는 식을 설정한 다음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상수 A와 B를 결정하면 이 식을 통해서
컵의 초당 회전수로부터 유속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흐름의 단면 내에서의 정확한 유속 분포 또는 평균 유속을 알고 싶은 건데, 이 유속의 분포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분포는 있다. 분포가 있다는 것은 수표면과 바닥에서의 유속이 다 다를 수 있다. 보통은 수표면에서 일정 깊이에서 최대 유속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깊어질수록 유속이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유속 분포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정확한 평균 유속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점에서 유속을 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지점에서 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죠. 만약에 한 군데서만 유속을 잴 수가 있다 하면은 수표면으로부터 전체 수심의 60% 되는 지점, 요 지점, 요 깊이가 0.6D가 되는 그 지점에서 재라 이거예요. 한 점만 잴 수 있다면. 그래서 0.6D에서의 유속을 그대로 평균 유속으로 써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점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 하면은 0.2D와 0.8D에서 측정을 해서 평균 값을 써라 하는 거예요. 세 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면은 0.2, 0.6, 0.8D 세 군데에서 측정하고 이 식을 평균 유속 식으로 사용해라 하는 거예요. 다섯 점으로에서 잴 수 있다고 하면은 0.3, 0.2, 0.6, 0.8. 그 다음에 하상으로부터 0.3. 이렇게 다섯 점을 재라 하는 겁니다. 다섯 점씩 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죠. 수심이 생각보다 깊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 세 가지 정도 되겠네요. 측정수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유속을 쟀으면은 최종적으로 유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유량은 단면을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나눈 다음에 각 세그먼트의 면적과 그 세그먼트의 평균 유속을 곱해서 전체 세그먼트에 대해서 합을 구하면 단면의 유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밑에 편은 수심 및 유속 관측선의 간격이다 했는데, 수면의 폭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심 관측선은 수면폭 10에서 20m 사이일 때는 수심 관측은 한 군데서 하고, 유속 관측을 수심 관측선 좌우에서 유속을 관측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수면폭 200m 이상에 대해서 수심 관측선의 간격과 유속 관측선의 간격이 있는데, 유속 관측선의 간격이 수심 관측선 간격의 2배죠. 이 얘기는 수심 관측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양쪽으로 유속을 관측해서 평균을 하면은 평균 유속이 나오겠죠. 그럼 이 빗금친 단면의 평균 유속, 그리고 가운데 수심과 유속 관측선 간격을 곱하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량이 되는 거죠. QI. 이걸 전체에 대해서 합하면 단면 유량이 나오는 거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세그먼트에서의 유량을 구하고 전체 단면에 대해서 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유속을 이렇게 직접 계측하기가 어려울 때는 매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할 수도 있다. 단 이 방법은 가급적이면 직선 하도에 적용하라 하는 거예요. 매닝식을 적용하려면은 조독의 수, 동수반경, 수로의 경사 알면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독계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경험식들이 있는데 스트리클러와 차우가 제시한 이런 하상 입자의 입경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경험식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뭐 경험식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경험식은 이제 입경에 대해서만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매닝식을 관로에서도 쓸 수 있고 개수로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관로에서 쓸 때는 주로 이제 재질이 동이니 철이니 이런 메탈류 또는 콘크리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매끄러운 황동이다 하면은 최소 0.009, 최대 0.013, 평균 0.01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의 직선 암거는 0.01에서 0.013 사이, 평균 0.01. 이 표로부터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하도에서 찾는다 하면은 재료가 흙이냐 암석이냐 자갈이냐 또 불규칙한 정도 장애물 식생 사행도 이런 거에 따라서 n값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표 8.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위어를 통해서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유량을 산정할 수가 있죠. 보통 자연 하천은 단면이 불규칙하지만 중간에 단면에다가 위어를 설치하면은 항상 이런 사각형 규격화된 단면을 통해서 물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량을 계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어의 종류에는 샤프 크레스티드 위어, 브로드 크레스티드 위어, 서브머지드 위어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요 수리학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예연 위어에서 유량 산정하는 방법. Q는 V 곱하기 A죠. A는 DH 곱하기 L. 요게 A예요. 그 다음에 루트 2GH가 수심 H에서의 유속이죠. 전체 수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유량을 얻을 수가 있죠. 유량은 3분의 2 곱하기 L 곱하기 루트 2G H의 2분의 3승 2분의 3승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유량 보정 계수를 적용한다 그때 여기 C를 곱해주면 되죠. 자, 예연 위어 식은 결과적으로 이 식인데 방금 배운 것처럼 유량 보정 계수 C를 적용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게 0.611 플러스 0.08 P분의 H. P는 위어의 마루 높이, H는 이제 원류심. 결과적으로 이런 그리고 이제 수축 계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항을 넣는 거죠.
보통은 아까는 이제 L만 넣었는데 단면 양쪽에서 이렇게 위호를 넘다 보면은 단면이 수축되거든요. 수축되는 이제 효과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L-0.1 NH 곱해주는데 한쪽만 수축된다면 1, 양면 수축된다면 2.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날카로운 예연이다 하면은 2를 적용해줘요.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날카롭다 하면은 1만 적용해주는 거예요. 예제입니다. 폭이 10m인 하천의 중간에 사각형 위어가 설치되어 있다. 위어 폭이 4m, 높이가 0.5m, 원류 수심이 0.8m. 그러면 이게 H가 0.8m라는. 위어의 높이가 0.5m, P가 0.5m라는. 위어의 폭이 4m, L은 4m. 하천의 폭은 10m. 원료 유량. 하천 폭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Q는 방금 배웠던 이식인데 이 CD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네요. P와 H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0.739죠. 얘는 0.7399. 이 식에서 L은 위호 폭이잖아요. 4m. 0.1. 그 다음에 사각형 위호. 폭이 10m에 4m 위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이 다 양단 수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2로 쓰고 H 주어져 있고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6 세제곱미터 per 세컨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정 위어는 마루가 이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마루가 글쎄 폭이 넓다, 길이가 긴 거죠. 폭이 L이라고 하면은 길이가 긴 거죠. 길이가 길어서 광정 위어의 마루에서는 이 한계류가 형성이 된다. 수리학에서 그렇게 배웠죠. 한계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위어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느냐? 흐름 방향의 길이가 수두 H의 0.46배 이상.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은 L이 0.46H라는, 적어도 이 정도 길면은 광정 위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위어의 상류의 어떤 지점 A와 1과 요 위어 마루에 형성되는 한계류가 형성되는 그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해서 베르누이식을 적용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압력은 다 대기압을 받기 때문에 서로 지워지고, 위압수두 중에서 H와 HC만 남아있다. Q는 AV니까 A는 L 곱하기 L은 폭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왜 폭이고 수심이고, 그 다음에 그게 면적이죠. 단면적 곱하기 유소. 그러면 그렇게 되고, 요 한계 수심은 총 에너지의 3분의 2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한계의 유속은 루트 3분의 2G H2가 됩니다.
HE는 댐, 마루를 기준으로 한 총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은 광정유효에서의 Q는 0.385 CD 곱하기 루트 2G LHE의 2분의 3승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 소형 오리피스와 대형 오리피스가 있어요. 오리피스는 벽체 중간에 동그란 출구로부터 물이 빠져나가는 장치인데 요 출구 면적이 작을 때는 물이 나가면서 상류 수조의 수위가 변동이 없죠. 대형 오리피스는 물이 나가면서 이 수위도 같이 내려간다. 그런 게 뚜렷할 때는 대형 오리피스라고 치는 거죠. 보통 오리피스 직경이 수조의 5배보다 큰 경우를 대형 오리피스라고 봅니다. 소형과 대형 오리피스에서의 유량식이 다르다. CA 루트 EGH가 소형이고 대형에서는 뭐가 더 붙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다르네요. H1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H2의 2분의 3승. 여기는 소형에서는 그냥 루트 EGH. 유량 측정 지점을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수위 측정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천의 분류 및 합류 전후 거의 대동소이하죠. 보상류, 유수지, 호소, 저수지의 상하류 하도가 직선화되어 있는 지점, 본류 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 조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 유량 측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점, 하상 변동이 적고 여울이나 사수역이 없고 흐름이 안정된 지점, 관측 구간의 시야가 확보된 지점, 유속선이 평행한 직선 구간, 하상도 평평하고 속도의 수직 성분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 다음에 단면이나 하폭에 큰 변화가 없는 지점, 직상류부의 교량 시설이 있는 지점, 아무래도 교각에 스타프를 붙여놓으면 수위를 읽기가 쉽죠. 흐름을 저해하는 나무나 구조물이 없는 지점. 자, 제일 처음에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수위를 재서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레이팅 커브인데 이유는 매번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위는 간단히 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위만 재서 유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자연하천의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보통 저유량, 중간유량, 고유량 나눠서 커브를 만들죠. 그래서 저유량 관계곡선은 수위가 0에서 여기 보면은 0.45까지 이쪽 수위를 읽는 거고, 이 저수유량 관계곡선 유량을 여기서 읽는 겁니다. 중간 유량은 수위는 이눈금이에요. 그리고 유량은 이 유량입니다. 고유량은 수위가 여기, 유량은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수위유량 관계식을 유도할 때는 일단
유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장치로부터 수위와 유량 값의 세트가 있어야 돼요. 수위 유량에 정확한 관측값이 있어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고 수위 레인지가 뭐 0에서 5m다.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골고루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예를 들어 한 30개 정도 확보가 됐다. 수위별로 골고루. 그러면 이거를 전대수지에 찍은 뒤에 0.표고가 0일 때도 있고 유량이 0일 때 0.표고가 더 수위보다 낮거나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를 감안해 가지고 회기식을 좀 다르게 써야겠죠. 그래서 회기 분석을 하려면은 지수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찾는 게 회기 분석의 과정이죠. 이 값을 찾으면 수위량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주요 하천의 주요 지점에서 다 수위유량 관계곡선이 있죠. 있는데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하천, 주요 지점에는 수위유량 관계곡선이 만들어져 있다. 유량 자료를 해석하는 거는 여기에선 간단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유역이 크기가 다르고 형상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유역의 유출율을 비교할 때 비유량 값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유역의 크기가 다르니까 유출의 절대값은 다 다르겠죠. 똑같은 강우가 내려도. 그래서 유역의 유출량을 유역의 배수 면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유량 값을 비교하면 그래도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유출심으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비유량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수문곡선에 대한 해석은 이 이후에 9장 이후에 챕터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